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소름 끼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 되는 남자이고 저에게는 9살 어린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임신 시도를 몇 번이나 했지만 6년 동안 아이는 가지지 못했어요. 시험관에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아내의 배가 멍으로 시퍼렇게 변하니 저희는 그냥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둘이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았어요. 원래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3개월 뒤 아랫집에서 뉴스가 날 정도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불 연기가 위로 파고 들어와 저희 집 전체가 그을리고 온 집안이 탄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였어요. 벽에 배인 냄새가 빠지지도 않았고요. 할 수 없이 그 집 벽지랑 장판 새로 할 때까지만 부모님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신혼집에서 아내 직장까지 2시간 거리였는데 시댁에서는 아내 직장이 25분밖에 안 걸려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했어요. 게다가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었고 아내는 그걸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1층을 쓰시고 저희는 2층을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년에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다가 한번 크게 망하셨어요. 그때 그나마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라 엄마가 적금 들어놓은 걸로 저희 집 식구가 근근히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빚을 져서라도 돈을 펑펑 쓰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경조사를 핑계로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요. 자식들만 다 키우면 바로 이혼한다고 땅을 치고 매일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집 밑에 지하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침대도 있고 엄마가 무슨 전쟁 대비한다고 이것저것 생수랑 뭘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방에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썩 쾌적하지 않아서 저희 집 식구들은 그곳에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장롱에 있는 저희 돌반지를 팔아서 노름했다는 걸 엄마에게 들키고 크게 싸운 뒤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뭐 한두 번 가출하는 게 아니니까 며칠 지나면 들어오시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내심 걱정했죠. 어디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노숙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걱정도 잠시 아버지께서 지하방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내가 마침 회사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잠깐 밖에 슈퍼 나가려고 했는데 지하방에서 누군가 나와 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랍니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소리쳤대요. 그 여자는 그냥 도망갔고요. 도둑이 들었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며 지하방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진 거죠. 아버님께서 여자 2명과 함께 그동안 그곳에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갈 곳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 몰래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층, 2층에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참. 지하방 안에 또 짧게 내려가면 거의 원룸 형태의 작은 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물쇠 여는 게 필요한데 그 열쇠를 아버님만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에는 저희가 그곳을 못 들어올 거라 생각한 거였죠.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누가 봐도 들킬 행동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갔고 아버님은 며느리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까 봐 놀라서 며느리를 지하실로 끌어내렸답니다. 그러면서 위협했나 봐요. 너가 이 사실을 말하면 난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성질 알지 않느냐? 시아버지 성격 더러운 거 익히 알고 있으니 네 알아서 처신해라. 나는 오늘부로 지하방에서 나갈 테니까 너만 입 싹 닫고 쥐죽은들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시아비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후배를 데려다가 반드시 널 해코지 할 거다.
라며 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며느리에게 했더군요. 그런데 제 와이프는 순진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걸로 일주일 끙끙 앓은 거예요.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얼굴 표정만 자꾸 굳어지고 엄청 두려웠겠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과 정말 나이값 못하는 짓거리들이 오버랩되면서요. 그렇게 끙끙 앓다가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아내가 저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도 화가 나 아버지를 정말 가만두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빠라도 이건 아니었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나다니. 어머니와 저는 화가 단단히 났고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쓰셨어요.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와 연을 끊기 위해 저희는 대문 열쇠키 전부 바꾸고 아버지가 담 타고 못 들어오시게 담벼락 위에 철조망 같은 것도 싹 다 설치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집안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동참했고요. 아내는 좀 무서워했어요. 아버님이 자기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 집 밖에 CCTV 설치하고 마당 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조금 안심하고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이혼 소송 준비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낮으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간병했고 거의 저녁 9시, 10시 이전까지는 집에 아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또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했다는 걸 알게 되자 몰래 집에 들어와서 여자들과 함께 그짓거리 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폭로했다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복수를 준비한 거였죠.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아버지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마 대문 위쪽 그 높은 담을 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시간 와이프는 평화롭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때 거실로 들어와 방심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친 뒤 거의 기절 상태로 만들어 지하방으로 질질 끌고 간 거죠. 저와 어머니가 실수한 게 마당에만 CCTV를 달고 지하방 아빠 자물쇠를 바꿀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열쇠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차했던 거죠. 와이프는 안간힘을 쓰면서 끌려가는 도중에 마당에 있던 화분들이랑 정원 도구들을 모두 쓰러뜨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병원에서 어머님 챙겨드리고 있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고 아주 옅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뻘뻘 흘린 채 깼는데 오금이 저리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너무 쎄하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집 CCTV를 확인했는데 마당 CCTV와 대문 카메라에서 아버지가 담을 넘어서 1층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1층에서 며느리를 끌고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와이프는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 치다가 정원 도구들 다 쓰러뜨리고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 당장 출동해달라고 했고 저도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과 병원은 차 타고 밟으면 한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까웠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보다 제가 더 빨리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지하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쪽에서 지하방 문을 무언가로 막은 상태였고 안에서는 와이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옆에 있던 벽돌을 가져와 지하방 반투명 유리를 깨고 손을 넣어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펼쳐진 충격적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밧줄로 결박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하신 건지 지하방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난장판을 피워놨네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아주 고약하다. 뭐 이딴 년이 집안에 들어왔어.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고 망가진 거 아니냐.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제가 말했죠.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족 오래전부터 아버지 외도와 노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병 때문에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신 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아버지 주먹 때문에 심리치료를 몇 년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요.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때문에 지치고 또 지쳤어요. 엄마와 제가 기가 세고 아버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니 이젠 제 와이프에게 화풀이를 하시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면서 화를 냈고 그때 경찰이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 와이프는 결박된 손을 풀고 여경에게 의지해 경찰차를 타고 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심리상담사와 상담 후에 집으로 왔고요. 다행히 와이프 몸에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조금만 1분만 늦었으면 술 마시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쓰러져 있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결국 와이프와 저는 고소를 진행했어요. 특수죄가 포함된 아버지께서는 구속되었죠. 와이프는 엉엉 울며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마음을 조금 추스렸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와이프에게 그딴 짓거리를 했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라가 너무 미안해 하시며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결국엔 어머니는 집을 파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아, 안 되겠다. 이 집에 계속 살면 우리 며느리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 시애미보다 단명하겠다. 이게 다 내 남편 간수 못한 내 잘못이니 집 팔아서 니네들 아파트 해주고 나 시골에 내려가 살란다. 하고 모든 걸 처분하셨어요. 결국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런 꼴 보고 살기 싫다며 여동생이 있는 강원도로 내려가셨죠. 저희 부부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에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계속 조금 불안에 시달렸지만 긴 심리치료 끝에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저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지만 신경안정제와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곳에서 정신을 찾으신 건지 반성문을 계속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복역 끝나고 사회에 나오더라도 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저한테만 상처 주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사랑하는 내 와이프에게 이딴 짓을 저지른 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정말 외도하는 남자, 허세 있는 남자,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도 마시고 기피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만나 평생을 시달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네요. 이런 일은 저희에게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거 고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살길 바랍니다. 이번에 고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들여서 몇 년간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제 또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마시고 상종도 하지 마시고 만나셨다면 미련 없이 떠나세요. 평생 발목 잡히고 결국엔 자식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네요. 속상한 마음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란 걸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제가 그 소식을 말하자마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와 같이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어요. 이후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이 아들이라며 기뻐하자 형제들 중 제일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른들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업되어서는 그제야 기뻐하더군요. 저 정말 기분 썩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딱 좋을 한마디로 쓰레기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눕혀놓고서 집을 청소했고요. 남편은 머쓱해했지만 별로 미안해하지는 않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고요. 제가 사방팔방 집을 굴러다니며 아이 오일을 발라줄 때도 남편은 집안일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뻘인 담당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 변명은 류머티즘이었고요. 류머티즘은 딱 안 죽을 만큼 관절이 아픈 병입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슈퍼에서 배달해주는 생수가 무겁다며 현관 앞에 배달된 걸 들어서 집에 들이지도 않고 깡충깡충 넘어서 다녔고요. 쓰레기는 냄새나서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 그걸 다 하는 저는 뭡니까? 무슨 종인가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준 건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동안 월급이 밀려 있었고요.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밀려서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생활을 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보조가 잘못하는 바람에 남편의 밀린 월급에 매일 걸려오는 카드 회사의 빚 독촉 전화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도 없이 아이 키워가며 저축한 돈을 카드 빚 갚는 데 쓰라며 남편의 두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 남편의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속은 오죽하랴 싶어서 돈도 지갑에 넣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는지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언제나 김치볶음밥이라며 신우이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없는 형편에 제가 좀 아끼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김치볶음밥을 주면서 저는 다른 거 먹었을까요?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면서 넌 눈칫밥을 먹어도 싸다 라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었지만 그 와중에 밥 타령하고 눈치 타령이나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부업으로 전단지를 붙이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남편은 자신이 먹은 것 하나 치워주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펑펑 놀다가 이것저것 사업이라는 걸 해본다며 집에 전세금을 빼서 가게를 시작했죠. 그 때문에 저희는 싼 집을 찾아서 경기도 외곽의 월세집을 전전했고요. 저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의 가게는 2년 만에 접으면서 원금도 못 찾고 돈도 다 날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아니더군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1년 쉬고 나서 나는 하루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아내를 이리 고생을 시키면서도 어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부라는 것이 서로 어렵게 살더라도 서로 다독여주고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행복한 일인데 당신은 어찌 이리 일방적으로 내게 가혹해? 난 당신의 아내이지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 각자 길로 가자.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앞으론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3개월가량은 남편이 정말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남편은 다행히 직장을 구했고요. 그런데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남몰래 보증 선 건 아닌지 욱하는 마음에 통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서 더욱더 통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드니 몸도 망가지더군요. 병원에 가니 유방암 소견도 나와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파서 또다시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어떨 때는 귀도 잘 안 들려서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었고요. 젊은 제가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더군요. 메니에르 병은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귀의 질환이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일을 더 하기가 힘들어서 수입이 없고 남편도 월급을 안 주는 상황에서 아이 태권도 도장도 못 보냈고요. 급식비도 밀릴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월급은 주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이란 인간은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며 엄마께 얘기하더군요. 남편 놈은 월급을 제 혼자 다 쓰는 재미에 푹 빠져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거실에서 홀짝거리고 생활비 주는 건 10원 하나 없더군요. 하루는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 강남의 와인바를 들락거리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2대나 사들이고 일주일에 2번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저와 냉랭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이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성격이 소심한 편입니다. 겁도 많고요. 사교성이 좋지 못합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어떻게 하자고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집에 들락거릴 거면 아이에게서 상처다. 그러니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바로 집 구하게 저더러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월세 사는 주제에 아내에게 집을 구한다고 돈을 달라니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생각 하나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라 집과 자동차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에 혹시 몰라 휴대폰을 보니 남편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더군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남편이 웬일로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구할 돈을 받아 내려는 속내가 보였죠. 참 이상한 것이 다른 여자를 증명해주는 사진을 봤는데도 저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부동산에 내어놓은 집은 금방 나갔고 저는 남편의 간단한 짐을 챙겨서 라면 박스에 담아 경비실에 맡겨둔 채 아이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시어머님께 전화로 정황을 말씀드리고 남편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뒤 남편은 4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름 한다고 했던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이 없었고요. 빠듯했지만 시어머님이 아파서 어려울 때 다른 형제들 10만 원씩 낼 때 저는 100만 원을 보태는 식으로 나름 노력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신랑이지만 시누이들 태도에 더 상처가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도 안으로 굽는다는데 누나들이야 나 아니고 동생이 불쌍하니 그러겠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야지 않은 게 나름 나를 배려한 거겠지 하며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중간중간 남동생이 남편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았다면서 알려주는데 남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먹은 것들과 소감 등을 300만이 넘는 그 카메라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는군요.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찍어 올린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그 정도로 싫어하고 있을 줄이야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2년 정도는 초인종 소리에 놀랐고요. 남편과 닮은 사람만 봐도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약인지 어떤지 시간 지나니 그것도 잦아들더군요.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아이와 함께 알뜰히 절약하며 생활하고 많지는 않지만 저축도 나름 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산 지 4년 뒤 아이의 생일날 남편은 장모님인 저희 엄마에게 아이 선물을 사려고 해도 얼마나 아이가 컸는지 몰라 준비했다며 상품권을 주더랍니다. 연락을 하려 해도 제가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고요. 남편이 아이와 연락을 하면 제가 아이를 들들 볶았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입니다. 자신을 탓을 하기 전에 상대 탓을 먼저 하죠.
한 예로 남편은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자기 형님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하지만 남편과 저희 사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에겐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빠 역할도 분명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달 뒤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 아이는 아빠를 보기 원한다. 아이는 아빠한테 나쁜 마음이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를 만나줬으면 한다. 남편은 아이와 만나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제게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 다음으로 아이를 낳게 된 존재가 있음에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쭉 아이와 연락을 하기 바랬던 제가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원할 때만 아이와 연락을 하고 좀 더 아이가 아빠 생각이 날 수 있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등의 날에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도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이란 변하지 않더군요. 마침내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남편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배우자라는 존재는 서로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인데 진정한 동반자라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 공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바랬었나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